여러분의 오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인데요. 19대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는 교육 공약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공약이 우리 교육 현실에 얼마나 부합할지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대선이 2주 남은 가운데 바른정당이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단일화 대상자들의 반응이 냉담한 상황이라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인데요. 오늘 이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19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청년층과 학부모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교육 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학 재정지원 부당 개입 등의 논란이 있던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별도의 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공약으로 발표한 상황. 또 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학 학자금과 관련해 반값 등록금 또는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대선 후보들은 복잡한 대학 입시 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대학 입시 간소화를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대선 주자들의 교육 공약은 어떻게 비춰질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월 25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어제에 이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각 대선 후보들의 교육 정책에 대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는 우리 작가들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약 얘기하는데 그냥 세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로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교육 부분은 제가 좀 미진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겸손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텐데. 자, 나승철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 잘하세요? 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조리한 교육을 온몸으로 받았던 사람의 한 명으로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막 연구를 하진 않았지만 참 할 말은 많은 입장입니다. 교육 정책에 저항해서 사법고시를 봤군요. 자, 이경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공은 무슨 분야세요? 전 정치학입니다. 정치학. 네. 정치학은 모든 걸 포괄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교육도 정치학의 일부. 꼭 그렇다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죠. 모든 그 학문의 근원은 원래 정치 철학서부터 시작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철학에서 출발하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5400.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주요 후보, 이 교육 정책이 고재열 기자님, 무척 중요한데, 이번에 쭉 봤더니 이제 저도 국회 교육이 4년을 지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교육사업 하면서 10몇 년 했던 것, 온몸으로 느꼈던 것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공부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여기 그래도 한 명은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유난히 부지런하게 일을 한 의원이 돼갖고. 알죠. 아주 기분 나쁘게 인정하시네. 그런데 이번에 좀 시간이 짧다 보니까 후보분들이 좀 깊이 들어가고 깊이 고민한 흔적은 많이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정책들은 많이 내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깊이 있게 준비를 못하면서 최근에 교육계 어떤 이 추세를 반영한 정책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조금 도드라지긴 하는데 나머지 이 서너 명의 후보들은 대체로 양상이 비슷합니다. 몇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 교육부의 폐지 혹은 권한 축소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어떤 이제 그런 그쪽의 방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이런 것들을 일반고로 일거에 혹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전환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능이 지금 이제 수시 선발이 되게 늘었는데 그것들을 다시 단순하겠다. 입시 제도를 단순하겠다. 그런 이제 전반적인 경향. 그다음에 공교육의 강화 그리고 이제 고교 이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의 이제 그런 형태거나 하여튼 지금 이제 교육계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일반적인 양상에 대체로 따르는 공약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 정책의 새로운 제안 하면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발 새로운 거 하지 마라. 그냥 여기에 적응했으면 또 여기서 좀 적응하고 살아남게 좀 놔둬라 하는 이런 아주 절실한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것이 좋다기보다도 지금 고재열 기자께서 지적했듯이 현행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 조금씩 수정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방향을 틀어나가면서 충격을 좀 최소화하는 이런 게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학 입시 하나만 바뀌어도 사실 학부모들은 초등학생들부터 그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몇 년에 한 번씩 바꿔버리면은 기존에 A라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던 학부모 학생들이 갑자기 바뀌어야 되니까는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사실 그런 일이 언제 발생을 했었냐면은 94년도경에 학력고사를 없으면서 수능과 본고사를 들여왔습니다. 예. 근데 이 본고사를 들여오기 시작하니까는 고액 가해가 성행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러니까 94, 95, 96 딱 3년만 본고사를 시행을 하고 그 뒤로 본고사를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교육 과정에서 일대 혼란이 발생을 한 거죠. 그때 맨 처음에 본고사를 도입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일본은 이 대학별 본고사 때문에 과학 강국, 수학 강국이 됐다. 우리가 학력고사를 하는 동안에 일본에 뒤처졌다. 예. 그러면서 본고사를 도입을 했는데 그 대학별 본고사를 3년만 시행하고 또 없애버렸죠. 예. 그러면 그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연구를 했던 그 비용들 그리고 사회적 혼란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의 교육의 큰 틀을 만든 95년도 이른바 5.3일 교육개혁 조치거든요. 큰 틀은 그렇게 가는데 이제 본고사 도입 이런 거 하나는 진짜 엄청나게 초등학교 때부터 전체 방향이 틀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 그렇습니다. 3년 만에 없어지고 조변석계 아니에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뭐 특별하게 이렇게 크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이번엔 좀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뭘 바꾸겠다는 건 없는데요. 예. 제가 이제 5 후보의 이제 교육 그 정책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했더니,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념적 성향은 좀 이렇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외고, 과학고, 뭐 자사고 같은 것들을 뭐 단계적으로 축소해가지고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 하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홍준표 후보는 그대로 각각에 놔두는 게 맞다라고 하고, 안철수 후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뭐 이런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교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예전부터 무상 교육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왜 무상으로 하느냐? 의무로 해라, 의무. 그렇죠. 국가 의무교육. 그렇죠. 그러면 그 돈 다 되고. 그렇죠. 예. 근데 왜 자꾸 무상으로 해가지고 마치 불필요한 공격도 받을 뿐더러 예. 또 잘못된 어떤 인식까지도 심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공약을 내세우는데 고교까지 의무교육 하겠다라는 것이 맞다. 중학교까지. 그렇죠. 중학교까지죠. 의무교육인데 고교까지 의무교육 하게 되면. 그렇죠. 예를 들어 무슨 급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구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그건 혜택 보면 점점 확산을 시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예산에 점차적으로. 맞게. 예. 그렇게 될 건데 그거를 왜 자꾸 무상이란 말을 쓰는 거지? 저는 좀 그게 좀 불만인데 지금 남 변호사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95년도에 교육개혁할 때 이제 본고사가 들여와가지고 좀 문제 생겼다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제 제가 이제 학번으로 보면 7, 8학번이니까 꽤 고참이죠. 저희 때는 딱 간단했어요. 예비고사, 본고사. 그래가지고 예비고사를 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걸러가지고 이제 본고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학 교육에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학에 맡겨달라는 겁니다. 괜히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각종 제도를 다 도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작 대학에서는 자기네가 필요한 인재를 못 뽑아요. 이게 국가적 커다란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대학 자율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학에 있는 몸담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고사 여러 가지 복잡할 것도 없이 그리고 사교육이 늘어난 게요. 본고사도 사교육이 늘어난 게 아니고 수능 학생 기록부를 반영한다는 거기서부터 사교육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거 MB 정부 시절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발 좀 어떻게 보면 아까 저기 모두의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육 정책은 안 건드리는 게 도와주는 게다. 전 적극 찬성합니다. 예. 78학번이면 78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다는 그렇죠. 건가요? 예. 제가 의문의 1패를 안겨드릴까요? 왜요? 저하고 동기입니다. 제가 의문의 1패를 또 하는데 저는 77년생입니다. 의문의 1패 오늘 2승했어요. 2승. 그 제가 이 교수님 예.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토를 달겠습니다. 예. 그 왜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냐? 의무면 의무지 무상을 왜 쓰냐 하는데 헌법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미 우리 헌법에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그 있고요. 같은 거면 의무와 무상 중에 의무로 하게 되면 무상이라고 하는 것에 보수의 파퓰리즘적이다라고 하는 이 불필요한 대립을 좀 없애자는 취지로서 난 저거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쓰라고? 오히려 저는 그거는 우리 헌법이 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무상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거를 마치 어떤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헌법을 부정하는 시각이다라고 두 반박을 분에게 해야겠죠. 제가 각 의문의 1패를 안겨드릴게요. 여기는 문재인 후보가 제대로 됐다는 거고 저쪽은 이 교수님 문재인 후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각자 마음에 담고 있는 후보가 다 나타났어요. 그건 아닌데.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이 교수님 말씀에 반박을 하고 싶은 거는 왜 오늘 나와서 계속 이 교수님을 공격을 하세요? 77년생이나 돼갖고. 이제 대학이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를 예. 자기들 스스로 뽑게 해달라,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오늘날 대학을 보면은 오히려 대학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 게 문제인 상황이 됐다. 그 얘기는 뭐냐? 대학들어 학생들 알아서 뽑으라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돈 있는 사람, 있는 집 자식 그런 사람들만 뽑으면서 경제적 부가 교육으로 인해서 학벌이 세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미국에서조차도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라는 더 프라이스 오브 어드미션 입학의 대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는데 거기도 보면은 대학 마음대로 뽑으라고 했더니 있는 집 자식 아들 딸만 뽑았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흥분하는 게 아니라 흥분하면 그 대통령 후보 연설 보는 것 같아, 그 토론 보는 것 같으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그냥 쉬고 있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반박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덧붙여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네네. 저는 교수님 주장도 의미가 있고 나승철 변호사님의 반박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역사적 연역을 살펴보면 MB 정부 들어와서 이주호 당시 이제 교육부 차관서부터 이제 장관까지 갔는데 그분의 대표적인 주장이 대학 자율화이면서 그때 당시에 대학을 좀 자율적으로 뽑게 놔둬라 하면서 그때부터 수시가 대폭 늘어났거든요. 수시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금 말씀 두 분이 지적이 이제 같이 나오는데 너무 이게 입시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교육이 활성화되는 대폭 늘어나는 교육 제도가 2008년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뽑으라고 놔두면 좀 이렇게 그 자율적이라고 하는 이면에서 대학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갖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이런 폐해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이거 인정합니다. 예. 그 100% 인정하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대학에게 좀 맡기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필요한 인재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까지도 모든 것을 다 교육부에 통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고 두 번째 시험을 간소화하는데 쓸데없이 학생부를 얼마를 반영해라 뭘 하지 말고 제가 7, 8학번 있을 때처럼 간단하게 예비고사 그다음에 본고사. 그래서 본고사를 무슨 과목을 치르든 논술 하나만 치르든 영어 수학만 치르든 국어만 하나 치르든 그걸 대학에 맡겨달라는 주라는 얘기예요. 수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시죠? 예. 예. 그게 사교육의 사실 주범 맞고요. 그다음에 나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 가운데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각 대학에 맡겨놨더니 돈 많은 자식들만 들어온다고는 기여입학제 기여입학제가 있는 거죠. 예. 우리는 기여입학제가 안 돼 있죠. 예. 예. 저는 차라리 어떨 때는 기여입학제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여입학제를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돈 많은 자식들만 돈 가지고 싸들고 와가지고 대학에 들어오라는 제도가 아니고 정원이 있으면은 정원 외에 몇 프로까지는 기여입학제를
받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 돈 가지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정말 가난한데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100% 주자는 겁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양해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각 그 후보들이 제안하고 있는 게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정책도 있지만 중요한 게 이제 교육부 폐지 및 축소를 다 들고 나왔어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배경이? 일단은 제가 보니까 나승철 변호사님은 수능 세대이고 수능 본고사. 예, 수능 본고사. 내신. 이경수 교수님은 예비고사 본고사 세대시고 예.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네. 저는 무슨 세대인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찍기 세대요. 찍어서 대학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자율에 맡겼더니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나서 간소화하자, 단순화하자. 예. 그랬을 때 지금 대한민국 입시 중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간단한 입시가 저희였던 것 같아요. 저희 그냥 학력고사로. 학력고사 네. 원큐에 끝났습니다. 원큐에. 예. 근데 이제 그때 이런 폐단도 있었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폐단입니까? 아니 10년 동안 준비했다가 예. 하루에 인생을 결정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다양한 방식이 나왔더니 그것 때문에 또 사교육이 늘어나고 그 답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교육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이번 공약들의 특징은 지금 이제 트렌드를 예. 따랐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교육 공약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한 흔적이 어디 나타나냐면 교육부만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제를 교육부만 뭐 폐지하든 축소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조금 호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후보들이 너무나 공약을 급조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나 이런 계획들이 전혀 사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좀 뒤죽박죽 돼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에도 반값 등록금이 있었고요. 예. 고교 무상교육 그런 거 다 있었어요. 실행이 안 됐을 뿐이죠. 그렇죠. 그때도 재원 조달 계획이 없으니까 못한 건데 그래서 일각의 어떤 교육단체 관계자분들은 홍준표 후보 공약이 제일 좋다라고도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별로 하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돈 들 게 없어서 예.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후보들은 너무 쉽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무대책이 상책이다. 또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제도 변화를 많이 시도한 후보가 안철수 후보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학제 개편이 있는데 그 학제 개편을 2012년 문재인 후보도 공약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러다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추진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학제 개편에 대해서 교육학자들이 방향성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외국과 우리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왜 입시 위주여야 되는지 그런 또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학제만 개편하는 된다라는 이제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문제를 제기했는데 교육부에 대한 문제도 폐지 축소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도 지금 이런 모든 어떤 이 교육 제도를 둘러싼 게 사회 제도와 사회의 어떤 이 학력 간 임금 격차나 이런 근본 문제가 원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집행에 대해서 물론 이제 방향성으로는 권한이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혹은 지방교육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모든 문제의 원죄를 그리고 이 축소하면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또 두지 않습니까? 그럼 두면은 교육위원회는 기획기관이 되고 예. 교육부는 이제 실행 집행기관이 되는데 그게 또 이원화됐을 때 책임 소재 문제나 그런 부분도 또 그러니까요.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 너무나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교육부 폐지 축소를 이제 문재인 조직 기능을 축소하자. 그다음에 안철수는 폐지 후 교육지원처로 전환하자. 유승민도 기능 축소, 심상정 기능 축소, 홍준표 일부 기능을 교육청에 이관하자. 이제 이렇게 좀 정리는 되는데, 문재인 후보와 그 다음에 국가교육회의를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제안들이 후보들 한두 명에서 나와요. 미래교육위원회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참여정부 시절에 교육혁신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차관급이었어요. 차관급인데 실질적으로 장관에게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교육부 축소하자고 하면서 교육혁신위원회 두고 이중적으로 부처는 오히려 더 커진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또 국가교육회의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두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대선 공약들 보면은 사실 예. 뭐 기존에 계속 나왔던 논의들이 반복되는 그러니까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 후보들이 고민을 안 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전혀 개혁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반증이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부 축소 폐지까지 같이 한번 묶어서요. 예. 예. 뭐 사법개혁도 마찬가지다. 사법개혁도 뭐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 뭐 몇십 년째 나오는데 안 바뀌지 예. 않습니까? 그게 뭐 고민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사회가 안 바뀌었기 우리 때문에 사회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다. 예. 아하. 그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이익 집단의 힘이 세다는 건데요. 예. 기본적으로 교육부 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를 하고 그리고 위원회로 가자는 취지는 뭐냐면은 교육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그 31조 3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교육부로 되게 되면은 계속 정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하. 그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었죠. 국정교과서. 예, 국정화 문제로 얼마나 그 갈등이 컸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위원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독립성을 유지를 하자는 건데 그럼 교육 자체가 좀 강화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야지 교육이 100년 앞을 보고 그 교육위원회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정권의 변동에 상관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도 퀘스천 마크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고 정권의 힘이 네. 너무 세기 때문에 설사 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랑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축소 폐지. 저는 오늘 이상하게 나 변호사님 견해하고 계속 반대되는 견해를 말할 일부러 수밖에 저희가 없는. 그렇게 배치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둘이 좀 싸우시라고요. 근데 싸운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니까요. 각자 발언에 고춧가루를 뿌리세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요, 교육부 폐지에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나 변호사께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위원회를 가는 것은 이제 교육의 독립성. 예, 전 100% 찬성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만, 교육이라는 것도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나의 국가 정부기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교육을 반드시 대학 입학, 대학 과정 거기만 보고 교육 순수하게 그러니까 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까지 교육으로만 보면은 교육부 없어도 됩니다. 근데 그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교육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실무 과정도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어떤 특별한 형태의 교육 과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하는 것을 갖다가 위원회가 사실상 얼마나 몇 명을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회가 뭐를 방향성 설정할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너무 따라서 교육을 협의적으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교육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하는 일하고 교육위원회가 특별교육위원회가 하는 일을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 국가 100년 대계의 방향성을 잡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고 실무는 교육부를 통해서 하는 이와 같이 투트랙 시스템이 투트랙 좋겠다. 시스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대한민국 교육을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네네. 근데 보통 우리 비전문가 민간인들 보게 되면 교육하게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결국 대학 입시가 모든 것의 중심에 가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제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왔고요. 저도 이제 1년 전에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저도 이제 그 사교육도 오래 해보고 공교육에도 있어 봤는데 지금 수시를 들여다봤더니요. 학교 선생님들도 상담을 못 해요. 너무 복잡해갖고.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 맞춤형 수시 교육에 컨설팅을 해주는 학원들이 거액의 이 컨설팅 피를 받는데 중3 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공부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거기 딱 맞는 맞춤형 대학을 찾아내는데. 그래서 저는요, 과거에 이해찬 총리께서 교육부 장관 하실 때 예. 특기학과제만 있어도 대학 가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거기서 저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좋은 뜻입니다. 예. 처음 출발은.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의 잡스러운 사교육을 양산시키는 어쩌면 계기를 마련하는 게 그때예요. 예. 그래서 저는 대학 입시만큼은 아까 우리 고재열 기자님 하신 말씀대로 단순할 필요가 있다. 시험 한번 딱 보는데 아까 고 기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년 동안 뼈 빠지게 준비했는데 하루에 이걸 몽땅한다? 이건 억울하다. 그러면은 그건 제가 학력고사를 얘기했는데요. 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긴 한 큐라고 얘기했고 제가 하루에 인생을 결정하는 건 좀 억울하지 그렇습니까? 않냐. 그래서 요거는 한 2번이나 3번 정도 그렇죠. 나눌 수 있으면 예. 돼요. 그래서 합산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그 중에서 3번 본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내거나 아니면 평균을 내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미국의 SAT 제도처럼 하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래서 SAT가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대학까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로. 그렇죠. 예, 예. 그 정도만 해놓고 그 다음에 예. 그 이후에 뽑는 거는 대학에 맡기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놓으면 교수님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자, 요 수준 예를 들어 SAT로 따지면 1,300점 이상은 어디 지원할 수 있다. 그거 대학에도 맡겨놨더니 대학에서 온갖 조건들 다양하게 다는 거예요. 그럼 또 사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100% 입에 맞는 떡은 없습니다. 다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죠. 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어느 것이 지금 가장 우리나라 국가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위주로 가느냐는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자는 얘기죠. 예. 그 사교육 관련해서 대체로 이런 제도들을 궁리한 이유가 사교육 시장이 과도해지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자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축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사교육을 제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후보들이 사교육을 제한하는 데에서는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네. 근데 제한이 이게 위원회 걸릴까봐 못하죠. 사교육 제한에 대해서 일단은 공약은 또 공약 차원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뻥카더라도 일단은 자 지금 보면은 아동권이나 예. 그런 부분들이 아동 인권이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주말에 사교육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예.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교육 규제를 제한을 어디까지 하겠느냐 이제 그런 쪽을 물어봤더니 특히 이제 주말 같은 데를 물어봤는데 심상정 후보 쪽에서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그런 자세인데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상당히 축소해서 초등학생만 맞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측면이 있냐면 주말에 초등학생은 주말까지 사교육을 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합니다 지금. 네, 그렇지만 예. 대부분 지금 이 과학고나 외고, 자사고, 특수 그런 목적고를 노리는 중학생들이 예. 거기서 본격적으로 사교육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부터 이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지금 비난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우리는 주말 규제를 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자,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를 보자면 그 부분도 있고 또 이 유치원의 단설 유치원을 제한하겠다라고 했던 예. 것들은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네, 하시고요. 근데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자면은 어떤 이익단체, 예. 이익단체의 이익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네. 자, 이게요, 사교육 하면은 제가 또 더 킹 오브 사교육 아니에요. 사교육 시장의 큰 손. 10시까지 그 학원 제한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립학원 연합회에서 이게 위원이다 했는데 졌어요. 합헌이다. 그러니까 이제 학원이 어떤 표법을 하냐면 학원은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학원하고 붙은 데다가 독서실을 등록을 해요. 얘들이 딱 학원이 끝나면 독서실로 이동을 합니다. 그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독서실 선생님한테 질문만 해요. 근데 사실 학원이 변형해요. 근데 이건 안 걸려요. 자, 이런 문제.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 또 옛날에 초등학생 금지법 하니까 태권도 학원은 괜찮거든요. 보수 학원을 못 다니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유교육감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기냐면 태권도 보수비 생겨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산수 문제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 편법이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가 좋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저는 지금 고지열 기자가 사교육을 이렇게 편법으로 뚫고 나지만 사교육을 제한하려고 하는 좀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 참 그 답답한 얘기인데요. 예. 사실은 그 전두환 정부 시절에 과일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과일 금지했죠. 오죽하면은 그 당시에 과일을 했던 후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트레일러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트레일러 타고 간대요. 예. 그 트레일러 안에서 과외를 했답니다. 적발한당하려고. 예.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엇을 못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품위 편법이 생깁니다. 오히려 단가만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있는 집 학생들만 더 유리해지고 없는 데서 더 불리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와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다만 가장 오죽하다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교육 시장의 원흉 서울대학교다. 서울대학교 폐지하자. 예. 뭐 이런 얘기도 한동안 심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서열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갖고 있는 이 대학 서열화 문제, 예. 학벌 위주의 사회, 이것들을 빨리 인식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예. 이것이 바로 차기 대통령들이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 그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나승철 변호사님, 어쨌든 모든 후보들이 예. 입시 전형의 간소화라고 하는 공약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막 수능 그 수시 입학 이게 복잡하거든요. 수시 입학의 비용을 점차 줄이고 학생부, 그다음에 수능 이렇게 좀 간소화하는 2-3개 정도로 예. 이런 정책은 지금 자꾸 공약을 하고 있죠. 예. 그런 점은 의미가 좀 있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간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사교육은 안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가장 간소화됐던 학력고사 시절에도 사교육은 그러면 있었고 없어질 수는 없지만 다만 사교육은 축소해야죠.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왜 사교육이 발생을 하는가 그거를 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엔 대학의 서열화에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들이 다 비슷비슷한 수준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고대, 연대 뭐 이렇게 쭉 서열화가 돼서 위에서부터 들어가지 않으면은 내가 좋은 직장을 취직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건데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교육을 없애려면은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야 되고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려면은 그 대학마다 어느 정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학 비율이 80%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정부가 그렇죠. 해야 될 일은 뭐냐? 국공립대학을 늘리고 등록금을 낮춰서 어느 정도 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다 받으면은 굳이 대학이 서열화될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오로지 서울대만 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그러면 점차 사교육도 없어지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학들이 거의 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들이 다 수준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대 아니면은 안 된다. 최소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최소 범위를 올려버리자는 거죠. 똑같이. 교수님, 이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합의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한때 한 교육학자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블라인드 전형. 그러니까 그걸 블라인드 전형을 대학 들어갈 때도 하고 대학에서 회사 들어갈 때 블라인드 전형을 하자. 그러게 되면 명문대학에 나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지 않냐.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지금 대학을 서열화시킨 것을 없애겠다라고 하면 뭐 등록금 제도의 문제, 반값 등록금 문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단추를 꿰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블라인드 전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막상 제 친구들 중에서 고위직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은 큰 대기업에 있는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아하. 실제로 직무 능력하고 출신 학교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아하. 별 상관이 없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뭐 인류라고 세칭 인류라고 하는 학교 출신이 아닌 그 나머지 아닌 학교 출신들이 훨씬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예. 그다음에 직무 능력 상당히 뛰어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끈기가 있어가지고 금방 안 떠난답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키워놓으면은 조금 인류대학 출신들은 소위 말 세칭 인류대학 출신들은 금방 떠나가는데. 그래서 블라인드 전형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찬성을 하고요. 아까 두 번째 우리 나 교수께서 독일 얘기하셨잖아요. 유럽은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프랑스도 사실은 예전에 수없이 많은 사립대학들이 있었어요. 예. 그 전부 합쳐가지고 파리 1대학 부서해서 이대학 국립대학으로 다 만들었죠. 국립대학 만들었죠. 굉장히 성공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퀴리분이 나온 소르본 대학이 지금 파리 12대학인가 13대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 싹 없애고 하나로 딱 뭉뚱그려 놓으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학문에 대해서는 어느 교수가 저기 전문가다 하라면 그 교수를 따라서 가는 것이 학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지금 공약들은 뭔가 좋은 정책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관점에서 사실은 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대학 서열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대선 후보들은 고교 서열화를 겨냥한 이 정책들을 정책들이에요. 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학 서열화는 뭐 예전부터 있던 문제고 지금 학생들한테 가중된 예. 새로운 부담은 고교 서열화예요. 고등학교에 그런 특수 고등학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학교를 못 간,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대학 대입 비슷한 고입을 시달려야 그렇죠. 되고 그게 예. 지난 9년 동안 변화된 그 고등학교 환경이죠. 환경이에요. 예, 예. 그 전에는 이른바 이제 그 고교 평준화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유지하고 있으면서 부분 깨나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고교 서열화가 나타난 그렇죠. 것이고요. 고교 입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완전 전부 일반고로 할 것이냐, 예.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고로 어디까지 전환할 거지, 그 정도가 이제 후보들 간 차이예요. 이를테면 과학고까지 다 없앨 것인지, 예. 최고 예고까지 전부 다 없앨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좀 존재하던 특수성이 인정되는 최고 예고나 뭐 과학고 까지는 정도까지 놔둘 것인지 외고만 없애자. 예, 그런 정도 이제 차이들이 좀 예. 발생하고 있고요. 대신에 일반고 안에서 다양한 학제 개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의 그런 오오이 학제 개편 아니더라도 그 안에 자유학기제, 고교 학점제, 뭐 일 수업 이 교사제나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해서 근데 여기에 담긴 어떤 함의. 큰 함의가 뭐냐면 수포자 뭔지 아시죠? 수학 포기자. 예, 수포자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수학을 좀 어렸으면 이런 이 혜택을 대제도의 혜택을 아니 받을 우리 텐데. 아들 대전에 있는 대학 나오는데요. 저는 제가 회사 사장이면 그 학생 뽑겠어요. 네. 어쨌든 그럼 회사 하나 만드시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나타난 양상은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얻은 성취만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가지고 낙오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만들자. 그 안에서 좀 이상적으로 다양한 들리네요, 그 얘기는. 예, 지금 이제 지금 나타나는 어쨌든 후보들의 이 공약의 양상은 이쪽입니다. 예. 고등학교 이미 서열화되어 있고 등급화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다시 그 평준화 쪽으로 돌리는 방향 쪽으로 가자는 예. 정책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그 지금 경제도 어렵고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너무 힘든데 학자금 등록금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전향적으로 제안들을 해요. 등록금 후불제까지는 없지만 일단 국공립대학교 반값 등록금서부터 해서 사립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보셨나요? 그 대학 등록금 문제는 상당히 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능력이 있어서 대학에 간 친구들이 단지 그대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부를 계속해 나가지 못해서 그래서 사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니면 사회에 나가면서부터 빚을 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경제적 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대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도 교육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을 강조를 하고 그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육을 상업적으로 접근해버려서 등록금을 계속 올려서 등록금 높은 학교가 좋은 학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부가 교육을 통해서 세습이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교수님, 심지어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할 때 2만 불에서 5만 불까지 부채를 안고 졸업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명문대학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 학생들도 학자금 융자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학자금 융자 제도는 미국식 방법을 따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 후불제나 반값 등록금은 유럽 제도인데, 지금 우리 미국 제도를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 대학생들이 보통 2천만 원 정도까지 빚을 지게 되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졸업하면서부터 가뜩이나 비정규직이 양산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졸업하면서부터 빚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졸업장을 받는 게 아니라 신용불량 증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께 네. 대학이 여러 가지 제안하는데 이거 뭐 저양적인 의미 있는 거 있는데 질문 한번 할게요. 예. 학자금 융자 제도를 미국식으로 따라가고 있지만 이게 진짜 아주 뭐 이렇게 없는 집에서 뭐 뺏어먹는 격이기 때문에 이건 무이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제안을 여러 후보들이 지금 얘기를 해요. 무이자로 하자. 저리도 아니고 무이자로 하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금만 갚으면 되고. 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100% 탕감하는 정책은 어때요? 탕감은 반대예요.
반대요? 예. 왜요? 그 반대는 대통령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대통령 안 될 거니까. 예, 그래서 반대요? 예, 반대. 그래서 반대. 정책이 너무 졸렬해 보이는데. 졸려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탕감이라는 것은 꼭 대통령 사면권과 같아가지고 예. 너무 지나치게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맞고 예를 들어 저는 꼭 대학을 가야만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대학을 안 가도 얼마든 성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등록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반값 등록금 다 말씀하시면 현실적으로 국공립대학은 가능하지만 사립대학이 80% 되는데 사립대학까지 반값 등록해라? 사립대학 문 닫으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서부터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교수님 그 월급 반값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실래요? 그런 거 할 수 없죠, 뭐. 그리고 등록금 문제는 사실은 지금 대부분 후보들이 그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무이자라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무이자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대학 가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자, 교육 정책을 들여다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터널에서 헤매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각 5명 후보들의 교육 정책의 중대함 그리고 교육 정책의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5명의 후보들의 정책을 그중에 장점만 뽑아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교육 정책의 방안 그리고 100년 대계라고 하는 교육 정책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바람직한 교육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걸러가지고 이제 본고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학 교육에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학에 맡겨달라는 겁니다. 괜히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각종 제도를 다 도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작 대학에서는 자기네가 필요한 인재를 못 뽑아요. 이게 국가적 커다란 낭비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대학 자율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학에 있는 몸담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본고사 여러 가지 복잡할 것도 없이 그리고 사교육이 늘어난 게요. 본고사도 사교육이 늘어난 게 아니고 수능 학생 기록부를 반영한다는 거기서부터 사교육이 늘어났어요. 예. 예를 근데 들어 그거 MB 정부 시절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발 좀 어떻게 보면 아까 모두의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육 정책은 안 건드리는 게 도와주는 게다. 전 적극 찬성합니다. 예. 78학번이면 78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다는 그렇죠. 건가요? 예. 제가 의문의 1패를 안겨드릴까요? 왜요? 저하고 동기입니다. 제가 의문의 1패를 또 안드립니다. 예. 저는 77년생입니다. 의문의 1패 오늘 2승했어요. 2승. 제가 이 교수님 예.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토를 달겠습니다. 예. 왜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냐? 의무면 의무지 무상을 왜 쓰냐 하는데 헌법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미 우리 헌법에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같은 거면 의무와 무상 중에 의무로 하게 되면 무상이라고 하는 것에 보수의 파퓰리즘적이다라고 하는 이 불필요한 대립을 좀 없애자는 취지로서 난 저거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쓰라고? 오히려 저는 그거는 우리 헌법이 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무상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거를 마치 어떤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헌법을 부정하는 시각이다라고 두 반박을 분에게 해야겠죠. 제가 각 의문의 1패를 안겨드릴게요. 여기는 문재인 후보가 제대로 됐다는 거고 저쪽은 이 교수님 문재인 후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각자 마음에 담고 있는 후보가 다 나타났어요. 그건 아닌데.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이 교수님 말씀에 반박을 하고 싶은 거는 왜 오늘 나와서 계속 이 교수님을 공격을 하세요? 77년생이나 돼갖고. 이제 대학이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를 자기들 스스로 뽑게 해달라,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오늘날 대학을 보면은 오히려 대학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 게 문제인 상황이 됐다. 그 얘기는 뭐냐? 대학들어 학생들 알아서 뽑으라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돈 있는 사람, 있는 집 자식 그런 사람들만 뽑으면서
경제적 부가 교육으로 인해서 학벌이 세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미국 여러분의 오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인데요. 19대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는 교육 공약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공약이 우리 교육 현실에 얼마나 부합할지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대선이 2주 남은 가운데 바른정당이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단일화 대상자들의 반응이 냉담한 상황이라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인데요. 오늘 이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19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청년층과 학부모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교육 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학 재정지원 부당 개입 등의 논란이 있던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별도의 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공약으로 발표한 상황. 또 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학 학자금과 관련해 반값 등록금 또는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대선 후보들은 복잡한 대학 입시 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대학 입시 간소화를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대선 주자들의 교육 공약은 어떻게 비춰질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월 25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어제에 이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각 대선 후보들의 교육 정책에 대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는 우리 작가들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약 얘기하는데 그냥 세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로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교육 부분은 제가 좀 미진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겸손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텐데. 자, 나승철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 잘 아세요? 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조리한 교육을 온몸으로 받았던 사람의 한 명으로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막 연구를 하진 않았지만 참 할 말은 많은 입장입니다. 교육 정책에 저항해서 사법고시를 봤군요. 자, 이경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공은 무슨 분야세요? 전 정치학입니다. 정치학. 정치학은 모든 걸 포괄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교육도 정치학의 일부. 꼭 그렇다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죠. 모든 걸 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러니까 94, 95, 96 딱 3년만 본고사를 시행을 하고 그 뒤로 본고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교육 과정에서 일대 혼란이 발생을 한 거죠. 그때 맨 처음에 본고사를 도입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일본은 이 대학별 본고사 때문에 과학 강국, 수학 강국이 됐다. 우리가 학력고사를 하는 동안에 일본에 뒤처졌다. 그러면서 본고사를 도입을 했는데 그 대학별 본고사를 3년만 시행을 하고 또 없애버렸죠. 그러면 그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연구를 했던 그 비용들 그리고 사회적 혼란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교육의 큰 틀을 만든 95년도 이른바 5.3일 교육개혁 조치거든요. 큰 틀은 그렇게 가는데 이제 본고사 도입 이런 거 하나는 진짜 엄청나게 초등학교 때부터 전체 방향이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3년 만에 없어지고 조변석계 아니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특별하게 이렇게 크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이번엔 좀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뭘 바꾸겠다는 건 없는데요. 제가 이제 5 후보의 이제 교육 그 정책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했더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념적 성향은 좀 이렇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외고, 과학고, 자사고 같은 것들을 단계적으로 축소해가지고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 하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홍준표 후보는 그대로 각각에 놔두는 게 맞다라고 하고, 안철수 후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이런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교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예전부터 무상교육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왜 무상으로 하느냐? 의무로 해라, 의무. 그렇죠. 국가 의무 교육제. 그렇죠. 그러면 그 돈 다 되고. 아, 그렇죠. 예. 근데 왜 자꾸 무상으로 해가지고 마치 불필요한 공격도 받을 뿐더러 예. 또 잘못된 어떤 인식 가지고도 심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공약을 내세우는데 고교까지 의무교육 하겠다. 현재는 중학교까지. 그렇죠. 중학교까지죠. 의무교육인데 고교까지 의무교육 하게 되면. 그렇죠. 예를 들어 무슨 급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그 교구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그건 혜택 보면 점점 확산을 시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예산에 점차적으로. 맞게. 예. 그렇게 될 건데 그거를 왜 자꾸 무상이란 말을 쓰는 거지? 저는 좀 그게 좀 불만인데 지금 나 변호사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95년도에 교육개혁할 때 이제 본고사가 들여와가지고 좀 문제 생겼다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제 제가 이제 학번으로 보면 7, 8학번이니까 꽤 고참이죠. 저희 때는 딱 간단했어요. 예비고사, 본고사. 그래가지고 예비고사를 보고 나서 거기서 미국에서조차도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라는 더 프라이스 오브 어드미션, 입학의 대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는데 거기도 보면은 대학 마음대로 뽑으라고 했더니 있는 집 자식 아들, 딸만 뽑았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흥분하는 게 아니라 흥분하면 그 대통령 후보 연설 보는 것 같아, 그 토론 보는 것 같으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그냥 쉬고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반박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덧붙여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네네. 저는 교수님 주장도 의미가 있고, 나승철 변호사님의 반박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역사적 연역을 살펴보면, MB 정부 들어와서 이주호 당시 이제 교육부 차관서부터 이제 장관까지 갔는데, 그분의 대표적인 주장이 대학 자율화이면서, 그때 당시에 대학을 좀 자율적으로 뽑게 놔둬라 하면서 그때부터 수시가 대폭 늘어났거든요. 수시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금 말씀 두 분이 지적이 이제 같이 나오는데 너무 이게 입시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교육이 활성화되는 대폭 늘어나는 교육 제도가 2008년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뽑으라고 놔두면 좀 이렇게 그 자율적이라고 하는 이면에서 대학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갖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이런 폐해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 100% 인정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학에게 좀 맡기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필요한 인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모든 것을 다 교육부에 통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고 두 번째 시험을 간소화하는데 쓸데없이 학생부를 얼마를 반영해라 뭘 하지 말고 제가 7, 8학번 있을 때처럼 간단하게 예비고사 그다음에 본고사. 그래서 본고사를 무슨 과목을 치르든 논술 하나만 치르든 영어 수학만 치르든 국어만 하나 치르든 그걸 대학에 맡겨달라는 주라는 얘기예요. 수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시죠? 그게 사교육의 사실 주범 맞고요. 그다음에 나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 가운데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각 대학에 맡겨놨더니 돈 많은 자식들만 들어온다고는 기여입학제 기여입학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기여입학제가 안 돼 있죠. 저는 차라리 어떨 때는 기여입학제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여입학제를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돈 많은 자식들만 돈 가지고 싸들고 와가지고 대학에 들어오라는 제도가 아니고 정원이 있으면은 정원 외에 몇 프로까지는 기여입학제를 받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 돈 가지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말 가난한데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100% 주자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양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각 그 후보들이 제안하고 있는 게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정책도 있지만 중요한 게 이제 교육부 폐지 및 축소를 다 들고 나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배경이? 일단은 제가 보니까 나승철 변호사님은 그 학문의 근원은 원래 정치 철학서부터 시작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철학에서 출발하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5400.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주요 후보, 이 교육정책이 고재열 기자님, 무척 중요한데, 이번에 쭉 봤더니 이제 저도 국회 교육위 4년을 지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교육사업 하면서 10몇 년 했던 것, 온몸으로 느꼈던 것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공부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여기 그래도 한 명은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유난히 부지런하게 일을 한 의원이 돼갖고. 알죠. 아주 기분 나쁘게 인정하시네. 그런데 이번에 그 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후보분들이 좀 깊이 들어가고 깊이 고민한 흔적은 많이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정책들은 많이 내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깊이 있게 준비를 못하면서 예. 최근에 교육계 어떤 이 추세를 예. 반영한 정책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조금 도드라지긴 하는데 예. 나머지 이 서너 명의 후보들은 대체로 양상이 비슷합니다. 예. 몇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 교육부의 폐지 혹은 권한 축소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어떤 이제 그런 그쪽의 방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이런 것들을 일반고로 일거에 혹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전환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능이 지금 이제 수시 선발이 되게 늘었는데 그것들을 다시 단순하겠다. 입시 제도를 단순하겠다. 뭐 그런 이제 전반적인 경향. 그다음에 공교육의 강화 그리고 뭐 이제 고교 이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의 이제 그런 형태거나 하여튼 지금 이제 교육계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일반적인 양상에 대체로 따르는 공약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 정책의 새로운 제안 하면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발 새로운 거 하지 마라. 그냥 여기에 적응했으면 또 여기서 좀 적응하고 살아남게 좀 놔둬라 하는 이런 아주 절실한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것이 좋다기보다도 지금 고재열 기자께서 지적했듯이 현행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 조금씩 수정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방향을 틀어나가면서 충격을 좀 최소화하는 이런 게 어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학 입시 하나만 바뀌어도 사실 학부모들은 초등학생들부터 그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몇 년에 한 번씩 바꿔버리면은 기존에 A라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던 학부모 학생들이 갑자기 바뀌어야 되니까는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사실 그런 일이 언제 발생을 했었냐면은 94년도경에 학력고사를 없으면서 수능과 본고사를 들여왔습니다. 예. 근데 이 본고사를 들여오기 시작하니까는 고액 가해가 성행